안녕하세요. 빛에서 암흑으로 우주 95%를 지배하는 힘의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황우성입니다. 오늘은 이 강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암흑에너지, 우주의 거대한 불가사의를 밝혀야 된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연한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빙산의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빙산의 이제 위쪽만 보고 있지만 실제로 빙산 바닷물 아래 잠겨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 또는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빛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 겨우 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5%는 우리가 볼 수 없다. 그 볼 수 없는 게 크게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라는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암흑물질은 전체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암흑에너지는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인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좀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여준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 파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대략 한 70%가 암흑 에너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대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무엇입니까?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 천문학자들이 만든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은 일단 물질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만든 굉장히 유명한 식 E는 mc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m이 바로 물질의 질량을 의미하고 E는 에너지를 의미하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가 동등하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27%, 이제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략적으로 현재 우주 에너지 한 27%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지 않고요. 그 정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가장 큰 암흑물질의 어떤 현상은 뭐냐면은 얘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력을 느낌으로 해서 암흑물질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에 프리츠 치비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정체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제 암흑 물질처럼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얘는 희한하게 밀어내는 청력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네,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한다는 얘기를 할 텐데요. 대체 누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가, 누가 우주를 밀어내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에너지가 우주에 퍼져 있어서 그 에너지가 청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는 것을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하고 이것이 잘 모르는 에너지 때문일 거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는 것도 바로 이 암흑 에너지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봤는데 이 대체 정체가 뭐냐? 암흑 에너지 특별히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려면 이제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파이프를 물고 있는 멋있는 분이 바로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허블 우주 망원경의 바로 그 허블입니다. 이 허블 천문학자는 원래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천문학 하지 말고 법을 공부해라 라고 해가지고 천문학을 포기하고 영국에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왔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원래 꿈을 찾아서 바로 천문학자로 돌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천문학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천문학자가 됐는데요. 이 이제 에드윈 허블이 옆에 있는 휴베이슨이라고 하는 자기 조수 천문학자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했는데 바로 요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가로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은하들이 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져 가는가 그 속도를 찍었습니다. 그 점 하나가 은하 하나를 이제 의미하고요. 점을 찍어놓고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x 이제 가로축이 이제 클수록 세로축도 커가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식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허블의 법칙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오타가 있어요. 오타를 찾으시는 분은 제가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상품을 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오타가 있는데 오타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결과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빨리 출판을 하고 싶어서 논문으로 출판하지 않고 신문에 출판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해서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뭔지는 안 가르쳐 드리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식으로 써보면은 여러분들 y는 ax 뭐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y가 바로 뭐냐면은 세로축 v, 그 다음에 가로축은 d, 그래가지고 그 비례 상수가 a에 해당하는 게 h. 그래서 우리 그걸 허블 상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빵에 살고 있는 건포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근데 우리가 이제 내 건포도에서 다른 건포도를 이제 우리가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빵을 이제 굽고 있어요. 그 빵을 굽고 있으면 빵이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그럼 다른 건포도를 보게 되면은 다른 건포도까지 빵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다른 건포도가 멀어져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포도를 봤을 때 멀어져 가는 그 거리와 얼마나 나로부터 빨리 멀어져 가는지 그 속도를 재보면 아까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언제 저 그래프가 나오냐? 빵이 부풀어 올 때 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다른 은하를 볼 때 저 그래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빵에 해당하는 바로 우리 우주가 팽창해야만이 바로 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그래프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 그림인데, 여러분들 우주가 팽창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과 다른 옆집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 그런 일 안 벌어지잖아요. 또 우리 지구와 태양이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일 없잖아요. 이게 중력이 너무 세서 그런데, 근데 아무튼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이제 에드윈 허블이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은하 밖에 다른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두 번째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실은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여기 보여드리는 르메트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근데 신부님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부님은 벨기에 신부님이셨는데 논문을 불어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논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1927년에 논문을 썼는데 몰랐고,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팽창을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에드윈 허블이 이걸 발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르메트르가 그거 옛날에 내가 했었는데 라고 해서 부랴부랴 불어 논문을 영어로 바꿔서 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허블이 발표한 걸 다 이제 기억을 했어요. 근데 르메트르의 신부님은 여기서 한 단계 생각을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럼 은하와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으면은 혹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서로 멀어져 가고 있죠? 시계를 거꾸로 돌려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이겠죠. 모이겠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주가 어떤 시작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아닐까. 그래서 점점 팽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르메트르가 처음 이제 그 생각을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 우주가 어떤 한 점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천문학자가 그 자기의 라디오 쇼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 쇼에서 아니 어떻게 우주가 갑자기 빵 하고 태어날 수 있냐, 영어로 갑자기 빅빵 하면서 태어날 수 있냐라고 비판하면서 쓴 말이 바로 빅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르메트르라는 분이 처음 제안한 우주가 시작이 있어서 현재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이 바로 라이벌이 비꼬면서 붙인 이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딱 신부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빛이 있어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르메트르라는 분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르메트르 분은 뭐냐면은 MIT 하버드 물리학과 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주가 시작이 있다라고 처음 제안한 것은 종교적인 신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제안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빅뱅 이 우주론을 연구하려고 구글에서 이제 빅뱅이라고 치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문제는 우주가 시작이 있어? 빅뱅에서 시작을 했어? 근데 본 적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 궁금해하던 차에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미국의 벨 연구소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KT, 여러분들 한국통신의 연구소 같은데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냐? 자기네는 이제 통신 회사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선 통신을 할 때 얼마나 잡음을 없앨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린 뒤편에 있는 망원경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전파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전파 망원경으로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잡음이 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관측을 해도 없앨 수 없는 잡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뭐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 동네 뉴저지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디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뭘 알고 있었냐? 우주가 빅뱅에서 시작했어. 아, 그래? 그럼 우주 초기에는 우주가 굉장히 뜨거웠을 거고,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점점 식었겠네. 그럼 처음에 우주가 뜨거웠을 때 그 열이 식으면서 우주에 다 퍼져 있겠구나. 혹시 우리가 그 빛을, 남아있는 흔적을 검출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빅뱅의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대학원생한테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 시작해서 식었다면은 현재 온도가 몇 도가 됐을까 한번 계산해봐라라고 시켰고, 또 다른 대학원생한테는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식은 열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두 명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그 벨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한테.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교수님 전화해서, 교수님, 저희들이 전파 망원경으로 자꾸 없애지 못하는 잡음 신호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교수님이 찾으려고 했던 빅뱅의 식은 열이라면서요. 맞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게 맞다고. 제가 원래 전파 망원경으로 그 식은 열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당신네들이 먼저 찾았군요. 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이제 같이 있던 대학원생들한테 한국말로 망했다. 영어로는 이제 you are scooped 그랬는데, 스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추월당했다. 자기네들이 원래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팀이 사이좋게 논문을 쓰자라고 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에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부터 오른쪽 위까지 그 총 2페이지짜리 논문을 아까 그 펜지아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뭔가 모르지만 잡음을 발견했다. 안 없어지는 우주에서 오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디키 교수님과 다른 대학원생이 그 잡음이 대체 무엇인가, 바로 빅뱅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요한 빅뱅을 발견했는데 노벨상은 아무것도 뭔지 모르고 발견을 한 펜지아스 윌슨한테만 돌아갔습니다. 그 디키 교수님 노벨상을 이제 받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디키 교수님의 이제 같이 아까 얘기했던 우주의 그럼 온도가 얼마냐? 빅뱅에서는 굉장히 뜨거웠고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었는데 몇 도인지를 계산을 했는데 그 온도가 몇 도냐면은 여러분들 섭씨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70도, 영하 270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면 이제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 죽기도 하지만 너무 추워서 죽어요. 영하 270도니까. 그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걸 하면은 대략 3켈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현재 우주는 굉장히 차갑다. 물론 우주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웠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 펜지아스 윌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도인지를 정확히 측정하지는 않았고요. 잡음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측정을 했고, 나중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물리 시간에 보면은 흑체 복사라는 말 혹시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그 X축은 뭐냐면은 주파수 또는 이제 파장이고, Y축은 빛의 세기인데,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는 그 온도에 맞는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코로나 여러 기간 동안에 저 사람이 몸이 뜨겁네 안 뜨겁네 열이 있네 없네를 판단하는 게 바로 적외선 카메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평소 온도가 37.5도일 때는 37.5도에 맞는 에너지를 내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열이 난다 그러면은 그 원래 내는 에너지보다 조금 다른 식의 에너지가 나와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바로 몸에 열이 있네 없네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여기 보여드린 그래프가 바로 이 사각형이 실제 관측한 자료고 그거를 선으로 이어서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바로 마이너스 270도다 우주가 그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우주의 온도를 잰다. 온도를 이쪽 하늘에서 잴 수 있고 저쪽 하늘에서 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여러 군데 재봤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우주 온도를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온도가 조금 높은데 파란색은 온도가 조금 낮은데요. 그러면 질문은 평균적으로는 영하 270도라는데 저 빨간색과 파란색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가 이제 질문이거든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여러분? 제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얘기하면은 0.00001도가 차이 납니다. 굉장히 작아 보여서 아니 교수님 그 정도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온도 차이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온도가 뜨거운 데는 바로 뭐냐면은 물질이 많아서 거기서 별이 태어나고 거기서 은하가 태어납니다. 은하가 태어나고 나중에 여러분 생명체가 태어나는 곳인데 만약에 온도가 조금 더 높았다거나 온도가 조금 더 낮았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주가 138억 년이 지나서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0.00001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계산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사람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측정한 사람하고 우주의 온도가 위치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걸 측정한 이 매더하고 스무트라는 교수님이 또 노벨상을 또 받습니다. 근데 이 조지 스무트 교수님은 미국의 UC 버클리라는 데 계시는데 옛날에 이화여대 한국에 한 10년 동안 와 계신 적이 있어서 와 계신 동안에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과수 폭포 청정기를 왜 이 박사님께 추천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이제 우주 지도, 온도의 지도는 굉장히 초창기 지도였고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정교한 지도를 만들어서 똑같은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원소들, 별 이런 것도 수소, 헬륨은 우주의 구성 성분의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27%, 25%는 암흑물질, 한 68%, 70%는 암흑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세 분이라는 분이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걸 발견을 해서 그게 암흑에너지 때문이다라고 했다는 것도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구하냐라고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은하를 이제 우리가 지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하고 암흑물질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암흑물질이 천천히 움직일 때 또는 암흑물질이 빠르게 움직일 때 이론을 바탕으로 가상의 지도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측한 것과 비교해서 암흑물질이 천천히 차갑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저 암흑에너지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 법칙을 다 넣습니다. 때려 넣고 열심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 맨 아랫줄에 보여주기는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을 조금 넣고 시뮬레이션 할 때 암흑에너지를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우주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고 위에 있는 맨 위에 거 아래 거는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 양을 달리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실제 관측한 자료와 이제 비교를 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이제 우리가 특성이나 정체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로 이제 고등과학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만들어지고 하는 모습을 원래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또 동영상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이제 박찬범 교수님이 나오는데 박찬범 교수님과 김주환 교수님이 한국이 해낸 세계 최대의 우주나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해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2강 때 보여드렸던 은하들의 지도죠. 부채꼴 아래는 이제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 점들로 표시된 거는 은하들의 위치인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재현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맨 왼쪽 아래는 아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한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에는 저가 있고요, 저희들이 있고, 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이제 은하들의 이제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희한하게 은하들이 마구잡이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죠. 그래서 거미줄처럼 해서 대체 쟤는 왜 저렇게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가? 그리고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정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걸 우리가 이제 맞춤으로써 이것도 원래 제가 만든 지도를 동영상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는 건데 동영상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만든 실제 지도하고 컴퓨터로 만든 지도를 두 개 같이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 어떤 게 관측에서 만든 지도고 어떤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만든 지도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뭐 거울처럼 완전히 똑같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 비슷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데, 뭐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실제 관측에서 얻은 이제 은하들의 지도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있는 만든 이제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개가 꽤 비슷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거기에 넣었던 모든 물리법칙들, 그런 물리법칙들이 꽤 관측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꽤 잘 우리가 물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제가 머그컵을 유튜브로 드릴 수는 없지만 머그컵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연구실에서 이제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머그컵을 들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는데, 가운데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이 우주 지도라고 하는 거를, 은하들의 지도라고 하는 거를 거의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드신 분이에요. 하버드 천문대 연구소에 계신 갤러라고 하는 교수님이고, 이분의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인데 프린스턴 물리학과에 있는 피블스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 물리학과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갤러 교수님이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었고, 갤러 교수님이 너 피블스 교수님을 만나러 가면은 머그컵을 드리고 교수님께 인사를 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머그컵을 들고 피블스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고 교수님한테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 하나는 실제 관측한 지도입니다. 어떤 게 어떤 걸까요? 맞히시면은 머그컵을 드리고 틀리면 머그컵을 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틀리셨어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은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은하들의 분포를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셨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표준 우주 모형,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개념들을 실제 도입해서 적용하신 분이고,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은하들의 지도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잘 알고 관측에서 은하 분포도 잘 아는데 이분이 틀렸어요. 이제 그 말은 제가 그걸 말 듣고 굉장히 이제 그 위안을 삼았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이런 거 틀리시는구나 라고 좀 이제 위안하고, 굉장히 옆 동네 아저씨처럼 굉장히 푸근하게 이제 됐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그컵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이 그 당시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노벨상을 받아버리셨어요. 노벨상에 2019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보면은 우주의 진화 및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한 이해에 기여 해가지고, 피블스 교수님은 물리학적 우주론의 이론적 정립에 기여.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아까 얘기한 표준 우주 모형, 우주의 나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든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신 이제 분으로 노벨상을 받으시긴 바람에 제가 그 덕분에 어디 가서 머그컵을 드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다시 원래 이제 암흑에너지 정체에 대해서 우주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었는데,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주를 기술할 때 그럼 필요한 숫자가 뭐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그 양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 이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진은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마틴 리스라고 하는 이제 천문학자가 우주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숫자가 몇 개쯤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6개라는 숫자를 이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뭐가 6개냐? 첫 번째 거는 원자끼리의 전기력과 중력의 비율, 실제로는 10의 36승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때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비율, 이제 원자폭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우주의 밀도 변수, 우주의 물질이 얼마나 양이 많아야만이 우리가 우주가 팽창을 할 수 있는가. 우주 상수, 아까 얘기했죠. 암흑 에너지의 양이 바로 우주 상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은하들의 집단이 얼마나 잘 뭉쳐 있는지, 이게 이제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고, 공간의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3차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이 6가지 숫자가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그림은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가로축은 시간이고 Y축은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 대충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물질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기준값이고, 1보다 큰 경우는 물질이 너무 많은 거고, 1보다 작은 거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양을 우리가 오메가 M이라고 쓴 거는 암흑 물질, 물질의 양이고, 람다는 뭐냐?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현재 우리가 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분홍색 선, 람다 CD의 우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메가 M0가 0.3, 즉 암흑 물질과 물질 합쳐서 30% 정도 되는 거고, 오메가 람다가 0.7, 우주 상수로 우주 암흑 에너지 기술되는 게 70% 되는 게 현재 우리가 가장 유력한 람다 CDM 우주, 저 분홍색 선을 따라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메가 M이 6이다. 닫힌 우주, 저기 보시면은 닫힌 우주면은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수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점점 그래프가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집중을 좀 하세요. 자, 그래서 Y축, 이제 세로축이 뭐냐면은 우주의 밀도,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양이 시간에 따라서, X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물질이 이제 여러분들 그 풍선에다가 여러분들이 돌을 넣고 풍선을 불어봐요. 풍선을 불면 여러분들이 밀도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밀도는 뭐냐면은 부피분의 안에 돌이 몇 개 있느냐죠. 근데 만약에 풍선을 계속 불면은 부피는 점점 커지지만 돌은 개수는 그대로니까 밀도라고 하는 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여주는 선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밀도는 점점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희한하게 녹색 선인데 계속 그냥 수평으로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공간이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진공 에너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진공 에너지의 양은 늘어나지만 또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밀도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 그래프 핵심인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뭔가 고칠 걸 찾은 거예요. 고칠 걸 찾은 건데, 여기 더 그래프가, 새로운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 우리가 우주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식 중에 식 중에 여기는 하나 가로축에는 오메가 M 질량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의 양을 이제 표시했고, 세로축은 뭐냐면 W라고 하는 건데, W는 이제 그 암흑 에너지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등고선처럼 생긴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대체 이 등고선 같이 생긴 그래프가 무엇인가? 대체 이거가 지금까지 얘기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는 제가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3강을 마치고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가 4강에서 이어서 암흑 에너지의 정체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